엔화는 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금리 차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달러 금리가 원래 3번 정도 내려올 거다는 전제하에 엔화가 유지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하는 순간 절하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난처하죠. 이거는 일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일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금리를 올리는 건데 금리를 왜 안 올리냐고 일본에서 엄청난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리 안 올리는 이유를 썼습니다. 명확하게. 뭐냐? 일본 정부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 자, 이민찬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 환율 문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민찬 박사님을 연합뉴스 경제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엔화가 금리가 오르면은 160에서 200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본 전문가들이 우리 뭐 이민찬 박사님도 물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엔화의 환율이 150, 160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가설이 H0 올라간다. 기무가설이죠. 이 역가설이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 이랬는데 150을 찍었죠. 160 찍었죠. 160 찍었죠, 이제. 네. 자, 그러면 200을 갈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면 내비둬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라인 사태 가지고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깔아앉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흥분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은 일본 엔화를 200엔까지 갈 수 있게 만들까? 우리가 도와줄까? 요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도와줄 필요 있나요? 그냥 갈 텐데.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일본 엔화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거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0년 가까이 일본 엔화는 GDP의 한 15배 정도 풀렸는데 달러는 뭐 경제 성장하고 이렇게 뭐 쌤 계산해서 보니까 한 2.5배 정도 풀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15배 풀린 거하고 2.5배 풀린 거 어느 게 가치가 높겠어요?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은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전 세계로부터 경제 대국이라는 거, 제2의 경제 대국, 그리고 준 기축 통화. 뭐 한국 사람 중에도 아직도 기축 통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댓글 같은 거 보면 일본 내가 엔화 뭐 약하다 지역 기축 통화 뭐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러니까 준 기축 통화였다가 그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의 전 세계 전문가로부터 일본은 이미 준기축 통화조차도 안 된다 하는 인식이 팽배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는 리라 얘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아르헨티나 페소 뭐 이 수준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일본 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었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까지는 러시아 군사력 빵빵하고 무기 엄청 나갈 거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영 시원찮더라. 네.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애나 이거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이상하네. 이제 이런 인식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 애나 이거 옛날 같지가 않네. 이게 전 세계가 공유해버리는 순간 이게 가치가 폭락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일본의 그 후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1, 2년, 2년까지 안 가요. 한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이제 보인 거죠. 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달러의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네. 5.5%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거의 비슷했다가 네. 한 1, 2년 사이에 갑자기 벌어지니까 네. 와타나베 부인이 막 양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잘 아시죠? 네. 애는 싼 이자를 엔캐리. 엔을 빌려다가 예. 달러를 사서 달러를 은행에다 맡기면 최소한 이자 폭만큼은 가만 앉아서 돈을 벌잖아요. 네. 엔캐리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이걸 하는 사람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게 부인이 아니래요. 그냥 이 여성을 칭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그 명칭이 그렇다는 네, 거예요. 네. 전문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떤 애 부인 그러면 다들 부인들이 묻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게 네. 아니라고.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을 다 파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제 팔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일본의 국민들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이게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빨리 내다가 달러를 사거나 다른 외화로 바꾼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거는 N조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그 디지털 적자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디지털 적자가 뭐냐니까 일본에 플랫폼이 없잖아요. 네.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아마존이라든가 이거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디지털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넘어가려다 보니까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거기에서 활용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다 돈을 지불해야 될,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조 7천억 엔, 뭐 이렇게 막 1년에. 근데요, 지금 일본이 해외 여행객 엄청 많죠. 그렇죠. 저기서 벌어든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조 원 됩니까? 딱 쓰는 게 1년 5조 3천억 엔 정도 돼요. 뭐 똔똔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5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 뭐 사용료, 그 고용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외 노동자들 많잖아요. 네. 거기다 임금 다 주고 또 빼고 하면 순이익이 3억 한 5천은 3조 5천억 엔 예. 그 정도랍니다. 예. 그거 가지고 디지털 적자 메우기도 어렵죠. 부족해요. 예.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납니다. 왜 적자가 나느냐 하면은 일본의 과거에 뭐 엄청 좋았던 물품들 같은 그런 물건들이 많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예. 거기에다가 해외 이 수입 물가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에너지 물가라든가 그렇죠. 식료품 예. 물가든. 일본의 식료품 자급률이 38% 정도예요. 그 62% 정도는 수입이 들어요. 예. 그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게 엔저 때문에 더 이중으로 전폭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또 어떤 엔저로 가는 또 하나의 큰 기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니까 신리사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리사, NISA. 예. 이게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라고 그래요. 그 일본 정부가 일본에는 투자보다는 은행에 저축하거나 아니면 장롱에다 묻어두는 돈이 많다 그러잖아요. 예. 이걸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정부가 고안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라. 왜? 지금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 섞여두지 말고 활용을 좀 하라. 네. 그래서 신리사 제도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거래하는 그 양에 세금을 거의 안 붙이거나 그 다음에 세금 안 붙이고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동안 규제가 있던 걸 다 푸는 거예요. 거의 네. 다 풀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통장 개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쌓인 돈이 7조에서 9조 엔 정도라는 겁니다. 네. 엄청나죠? 예. 이 중에서 여기서 한 그 60% 가까이가 미국으로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또 사잖아요. 네. 엔을 팔고 달러를 사잖아요. 예. 이것도 엔즈로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7조에서 9조 엔이면 거기서 60% 해도 얼마입니까? 예. 최소한 5조 엔. 이러니까 달러를 사야 되는 돈은 자꾸 생기는데 이게 계속 엔저로 가게 되는 하나의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드시 얘기 나오는 게 일본 해외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니까 끄떡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계치를 봤더니 2023년도에 35조 엔 정도 순이익을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런 적자 똔똔하고도 한 20조 엔 정도가 남아요. 네. 계정 수지가.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숨겨진 얘기가 해외 투자했는 것들이 직접 투자가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 투자한 돈이 이익이 나면은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달러가. 달러가 들어가지고 엔으로 바꿔야 엔이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돈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35조 엔에서
사모님 한 10조엔 정도 치면은 예. 그 돈 가지고는 아까 이런 어떤 적자적인 이런 것들을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이게 이제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음. 근데 디지털 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니까 지금 24년도인데 30년 정도 되면은 일본이 해외에서 에너지 수입하는 그 전체 금액에 거의 맞먹을 거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엔저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2030년이 되면 이제 6년 남았어요. 5년, 6년 남았는데 예. 그때쯤 되면은 디지털 적자가 일본이 해외에서 석유라든가 뭐 에너지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보다도 더 이 액수가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민찬 박사님이 이제 라인 사태에 대해서 이제 비본 관계를 하셨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거들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돈 써본 사람이 돈 쓸 줄 알지. 네. 돈을 못 써본 사람은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라인도 그렇고 일본의 어떤 디지털 방금 말씀하신 네. 비용이라고 하는 네. 게 개인 정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양한 어떤 디지털 산업에 연관된 뭐 반도체도 있고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소부장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일본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주에 보내는 여러 가지 로켓이나 이런 데에 미국 나사가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학 장비도 그렇고. 장비는 좋다고 얘기하죠. 네. 이게 아날로그 사회잖아요. 장비라는 게 정밀도와 정확도 예.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굉장히 기계적인 것은 아주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날로그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는 제가 일본을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어요. 아주 뛰어나다. 네. 소재 부품 장비가 대부분 아날로그 사회예요. 소재 그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가지고 그 질을 높이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다 아날로그 사회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는 일본이 워낙 앞서 있었던 거죠. 우리보다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 그 부분은 절대 일본을 능가할 수 없으니까 디지털로 확 바꾼 거 아니에요. 디지털에서는 아날로그 사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일본에 배민이 있습니까? 일본식 배민? 배민? 쿠팡, 배달의 민족, 쿠팡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츠라고 뭔가 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뒤에 이렇게 배낭 메고요. 예. 배달하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일본에서.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 따진다면 쿠팡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우버이츠라는 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음식 같은 거, 요리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렇게 배달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봤더니 그 우버가 들락날락 뭐 계속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식사 그런 계통에는 이제 확실히 이츠니까 먹는 거잖아요. 예. 그쪽은 확실히 일본에도 그게 이제 나름대로 크게 정착된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편물을 이제 배달하잖아요. 우리는 쿠팡이 다 그 우편물이나 배달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문 앞에다 두죠. 예. 문 앞에 두고 가는데 누가 가져갑니까? 안 가져. 거의 안 가져가죠. 예. 물론 뭐 전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교통사고 나는 수준만큼은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믿고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잖아요. 네. 일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안에 사람이 없으면요. 여기다가 우편물 그 고지서에다가 왔다 갑니다. 없어서 다시 가져갑니다. 언제 가면 될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선진국이 아니네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날 또 마침 없잖아요. 2번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배달 안 해줘요. 네가 와서 찾아가 그래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국민은 1억 그렇죠. 2천 몇 명, 전부 그렇게 한다 그래 봐봐요. 예. 그러니까 능률이 한마디로 한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 이런 것들. 이게 디지털화가 안 돼요. 이거는 디지털화라고 보기에도 못하죠.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한국은 믿고 문 앞에다 그냥 아파트 문 앞에다 놓고 가는데도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가 들잖아. 2번 다시 올 일이 없잖아. 근데 일본은 그게 아직도 안 돼요. 그 한때 초격차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정의가 터미놀로지가 많이 유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격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초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엘리먼트가 요소가 사실은 신뢰입니다. 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네. 빨리 움직이기가 힘든데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그런 이제 초격차에 부적합한 네. 국민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드러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 엔화가 2030년쯤 되면 200엔대까지도 치솟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 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일본 경제가 침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거를 침몰하기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침몰하도록 빨리 우리가 힘을 쓸 것이냐 침몰시켰을 경우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잃는 것은 무엇이냐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말이에요. 이거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갖다 주고 네. 중국 갖다 줘가지고 일본이 그래 됐을 경우에 네, 어떻게 할 거냐. 파장이 어떤 식의 파장이 있을 예. 건가.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 겪으면서 우리가 한번 파산했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거뜬히 일어났죠. 예, 거뜬히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일본은 만약에 파산됐을 경우에 우리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한국은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금부치 다 꺼내오고 그런 나라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어린 반푼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일본이요. 그럼요. 우리가 파산했을 때 일본이 단합이 잘 되지 않습니까? 단합이요. 예. 단합이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부분 내가 진짜 한번 말씀드릴 일본에는 예. 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와를 이게 화자로 한문으로 이게 화합할 때 화자. 이게 일본의 뭐라 정신이 화예요. 야마토로 야마토. 야마토. 일본말로 하면 야마토잖아요. 예. 옛날에 군함도 야마토이잖아요. 예. 화라는 게 튀지 않는 거예요. 음. 대세에 따르는 거예요. 그 대세라는 게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생각인 거죠.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왕따가 되니까. 그리고 완전히 왕따 되는 순간 거기서 못 견뎌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못 견디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와라는 거 일본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이게 뭔지 그렇죠. 이 공기를 잃는다 그래요. 국기오염 일본말로 예. 국기오염. 공기를 잃는다는 건 분위기 파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외국인들은 이건 완전히 철저하게 왕따당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일본에 잘 적응 못하는 이유가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본의 독특한 문화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번 두들겨 맞으면 이 뭐라 그럴까요? 강한 사람한테 한번 된통 당해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강한 사람한테 두들겨 맞으면 오히려 더 그냥 얼굴을 쳐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본을 향해서만큼은 얼굴을 안 쳐들어요. 어떨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소니 이겼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늘 강조하셨거든요. 이겼으면 이긴 거지 왜 그 말을 못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혹시 교만해질까봐 뭐 아직은 멀었다고 이제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방금 그 얘기가요. 한국은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한반도를 침략하러 임진왜란때 왔잖아요. 그때 이제 한성에 도착해가지고 임금을 이제 딱 잡으면은 항복할 거다.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예. 왜냐 일본은 그렇거든요. 예.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은 외부에서 외적이 들어와서 전쟁 치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싸우는 대장 쇼군이나 뭐 그저 영주라든가 다이묘라든가 여기에서 싸우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별로 관여를 안 해요. 네. 그리고 거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린다거나 쓸어버린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적이 들어오면 막 마을 전부 썰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되고 보따리 사고 가야 되고 그런 역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라님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그 도망가면은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하고 의용군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국의 역사에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외적이 들어오는 거하고 일본은 외적이 아니라 자체적인 싸움이다. 이게 굉장히 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투가 일어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삶하고는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합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하고 단합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 일본은 한 번도 운명 공동체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외적이 해가지고 민족 전체가 몰살할 정도
그게 민족성이 많이 달라요.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많이 다른데 한국은 국난이 오면은 우리는 국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국난이 없어요. 한 번도 침입 받아본 적 외부로부터 침입이 아니기 때문에 국난이 아니라 예. 지들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예. 국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국난인 거고 음.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 IMF도 국난을 본 거예요.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단합해서 대응했는데 일본은 국난이 아니라고. 국난이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다 개인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요. 일본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고. 근데 그 1995년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을 때 네. 일본의 모습을 보면 정부가 아무리 불을 끌려고 해도 불이 꺼지지가 않고 그게 30년까지 왔고 네. 아베가 2013년도에 돈을 무작정 풀기 시작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시작을 했고 지금 와서 그 부작용이 뭐 긍정적인 효과는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고 부작용은 그 덕분에 일본 엔화는 점점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좋은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좋은 게 아니라 그 부채에 대한 이자빚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엔화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아까 말씀하실 때 해외에서 뭐 한 35조 엔 정도 순수익으로 경상수지가 들어온다고 하셨지만 그걸로서는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세대, 디지털 세대, AI 시대에 감당할 비용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일본이라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한 국가의 리더라면 조용하게 일본의 장단점, 역사적인 배경,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적 배경, 최근 들어서 일본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걸 모두 다 연구 분석을 하면 저 친구들을 어디를 톡 건드리면 탁 자빠진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국, 일본 가서 살짝 전에 할 말이 있는데 요거 이럴 때 좀 써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더 디지털은 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밀 공조를 얘기하는데 이 한밀 공조를 정말 지혜롭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우리 분들은 한밀 공조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걸로 옛날에 공산 세력에 대항했던 그게 한밀 공조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억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한밀 공조는 무조건 좋은 것이요.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는 옛날에 그런 한밀 공조는 두 번 다시 오질 않아요. 근데 박사님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쌍둥이 빌딩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누구한테 받느냐? 일본 미쯔비시 상사한테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면에서 왜 달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유로화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일본 엔화를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냐 이 말이거든요. 그거요, 글쎄요. 그거는 내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왜냐 그러면 일본 엔화가 저렇게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일본 엔화의 지정학적인 기초 통화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최근에 내 채널에서도요. 엔저 갈 거니까 엔화 웬간하면 사는가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엔화를 사줘가지고 엔화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손해 볼 거예요. 결국은. 손해 보죠. 그럼 좀 손해 볼 거예요. 내 얘기 들었던 사람 손해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피해를 본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스스로 일본의 엔화를 사가지고 스스로 피해를 보는 그런 짓을 하느냐. 제가 외부 강연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기업인들이 엔화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제가 이명찬 박사님의 말씀을 코트를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이명찬 박사라는 분은 지금 130엔대인데
이게 160, 200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엔화를 살 때가 아니고 네. 지켜볼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네. 그분 유튜브도 있으니까 보셔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아니 이제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네. 일본이 지금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를 써서 저들을 살려주려고 하는지. 한국이 지금 서포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서포트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받으면 되잖아요. 전혀 못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중에 3중에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야 알면은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한일 역전을 외치는 이유가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한테 할 소리는 다 해도 충분히. 사실은 아까 내가 에피소드를 보여줬죠. 그게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면요, 바로 꼬리를 내린다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자에게는 약하고 네. 약자에게는 강한 그렇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아주 있으니까요. 그게 아주 네. 명확하죠. 그거는 뭐 모든 민족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패턴이긴 하지만 네. 일본이 유독 그게 강합니다. 강하다고. 예. 예. 그게 왜냐하니까 사무라이 문화라는 게 예. 이게 힘의 논리가 그렇죠. 강력하게. 예. 한국은 힘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선비 문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은 선비 문화가 뭐 약간 수평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 옛날 선비들 계급이 엄청나게 뭐 노예, 양반하고 천민과 양반과 쌍놈이 예. 계급이 분명했는데 무슨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죠. 제 얘기는. 예. 일본 사무라이라는 거는 힘이 있으면은 쇼군도 되는 거고 음. 정벌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잖아요. 예. 목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예. 근데 힘이 있으면은 그게 다 가능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일본은 이기면 관군이고 지면 역적이라 그게 정확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옳고 그름을 늘 따지잖아요. 그래도 뭐 그래서 노론파, 소론파 뭐 그 논쟁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논쟁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일본을 자본주의 탈을 쓴 사회주의 국가라고 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이명찬 박사님께 아까 앞에서 한 6가지 내용을 짚어주셨어요. 일본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네, 네. 6가지 정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끝으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지금 일본 엔화로 결제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 또 일본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본을 뭐 상대로 해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예.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일본 엔화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화는 그 더 이제 떨어진다 말 맞나요? 150, 160, 예. 170, 180엔 쪽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농후하다.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금리 차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달러 금리가 원래 3번 정도 내려올 거다 하는 전제하에 엔화가 유지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하는 순간 엔화가 확 절하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원래 내려오는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일본 말로 꼬마로 해요. 엄청나게 곤란해. 아주. 난처하죠 지금. 난처하죠. 이거는 일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일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금리를 올리는 건데 금리를 왜 안 올리냐고 일본에서 엄청난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리 안 올리는 이유를 최근에 어떤 또 분석가가 썼습니다. 명확하게. 뭐냐. 일본 정부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 엔저가 되면 될수록 일본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가 네. 줄어든다. 네. 그 얘기를 명확히 썼더라고요. 갚기 쉽죠. 돈 갚기 쉽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럼 대기업들이 다 일본 정치 헌금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이 형성되니 일반 국민들에게는 안 되는 얘기지만 희생사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이게 금리 차로 인해서 엔저가 계속하는 강력한 하나의 이유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적자가 굉장히 심해진다. 네. 이건 일본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디지털화 문화를 향유하려면은 미국의 가팜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했어야죠. 거기에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예. 그거에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낼 수밖에 없다. 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어요? 그 니사라는 게 네. 니사라는 게 일본 정부가 그걸 했는데
이게 엔저로 가는 그 기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걸 했는지 조금 의아해요. 네.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엔화가 잠자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서 양지로 끌어내려고. 양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대부분 투자를 미국으로 해버리니까 네. 이게 엔저로 가는데 강력한 하나의 펀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오히려 역적설적으로. 네, 그리고 아까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거는 엔화를 너무 많이 풀었다 그동안 15배로 풀었다는 게 이게 치명타라는 거예요. 요게 500엔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치명타가 여기 있는 거지. 아까 금리차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은 200엔 정도인데 네. 요 너무 많이 풀린 거 요것 때문에 500엔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그동안 왜 안 갔느냐? 그동안은 전 세계가 일본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 거예요. 인식을 못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신뢰에 대한 예. 그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그게 하나씩 둘씩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음. 최근에 갑자기 부르르 내려갔잖아요. 네. 그게 뭐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걸 이제 시장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다.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4월 29일하고 5월 1일 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600억 달러를 썼어요. 600억 달러면요. 9조엔 환율 조정하려고 600억 달러 환율 조정하려고 네. 썼는데 그게 9조엔 10조엔 가까이 된다는 건데 네. 그거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불꽃놀이 한 거예요. 네. 밤하늘 불꽃놀이 했는데 네. 600억 달러면요. 일본이 지금 1년 내내 생고생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버려두는 돈 2배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도 계속 총알이 뭐 8발 남았다는 뭐 8발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거 예. 보니까. 예. 저게 한번 미끄러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미끄러지거든요. 그렇죠. 국제관계의 신뢰라고 하는 건 금융시장에서는 한번 잃어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그 지금 벌써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걸 시장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네. 겨우 할 수 있다는 게 그 환율 개입인데 그 개입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실탄이 없죠. 실탄이라는 게 뭐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최저생계 등등에 대한 그런 보건 복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돈을 풀어서 성공한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의미의 돈을 푼 국가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일본의 어떤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폼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국가야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필리핀에다가 아시아개발은행도 만들었고 우리는 지역적 기축통화 국가야 이런 힘을 내세우다가 지금 들어서는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만 돈을 벌고 있지 중소기업은 사실상 돈을 못 벌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푼 것과 같은 효과, 그러니까 무작정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줬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지금 일본 엔화가 겪고 있다. 이 가치가 아마 2030년이 되면 200엔까지 갈 수가 있고 이게 국제관계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500엔까지도 갈 수 있다. 그죠? 2030년까지 갈까요? 네. 하여튼 뭐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미국이 한국은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예. 그렇지만 일본은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많은 채권을 사주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팔아버린 약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의 채권을 일본이 다 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SVB 은행 사태 아시죠? 미국의 은행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채권을 샀더니만 이 가격이 금리가 올라버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가치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말은 못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당했죠. 근데 말 못하죠. 조용히 있는 상황이지만 아는 지식인들은 일본이 상당히 금융적으로
부실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까 5가지 말씀, 6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은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은 그렇다. 그럼 이게 극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일본도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요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 앞가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자빠지게 되면 이들은 우리에게 빌려줬던 돈을 또 내놓으라 그럴 거거든요. 1998년 IMF 위기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넘어지고 인도네시아, 태국 막 넘어질 때 우리가 일본 돈 빌리고 미국 돈 빌려서 투자했던 과잉 투자했던 부분이 일본이 95년도에 자빠지면서 회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 97년도에 그 돈이 결국은 우리에게 외환위기의 단초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금 그런 일본의 엔화 자금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엔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절하된다, 가치가 절하된다는 네. 전제를 꼭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민찬 박사님 모시고 최근의 엔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 2번에 걸쳐서 이명찬 박사님의 그 해안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인 사태, 이게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엔화의 약세 문제가 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쿄 전력이 거짓말을 할 때 일본 자민당이 수십 년간 일당 독재를 중간에 잠깐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략적 유연성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많이 뒤처진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런 정책, 경제, 외교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민찬 박사님과 함께 가진 2번의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